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장의 2절에 해당하는 시장 수요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원론에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에 조금 다시 복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에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개별적인 거라기보단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선 수요라는 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유량이죠.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물건에 대해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수요의 결정 요인, 내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살 것인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꼭 경제적 요인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입맛이나 유행이나 제도, 관습, 날씨, 그 외에 비경제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잡다한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경작에서는 모형을 이용해서 단순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3페이지에 첫 번째 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 대상으로 하고요. 그게 바로 상품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Q, D, 물건을 얼마나 살 것인가, 여기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상품의 가격, 프라이스가 있고요. 그제와의 가격 말고요. 릴레이션 돼 있는 관련된 상품의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있습니다. M은 뭐 소득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N은 뭐 기호 뭐 인구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T는 테이스트 할 때 기호. 그러니까 여기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거 요거 가격이다. 그럼 요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요. 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두 개의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 있죠. 이 마이너스의 관계를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의 다양한 결정 요인들을 함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수요 함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요, 함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펑션 해가지고요, P, 그리고 관련제의 가격, 그리고 소득, 인구수, 시장 전체니까 취향, 이런 것들을 쭉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바로 우리는 시장의 수요 함수라고 하고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밑에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P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P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련된 재화의 가격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관계면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대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 소득 M 플러스 0.07 인구수 마이너스 0.1의 취향 플러스 257. 그러니까 257에는 나머지 기타 등등이 다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 여기다 쫙 해서 드러냈고요. 나머지 기타 등등은 여기 257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QD는요. 요 QD는 거기 나와 있는 톤 단위로 표시한 사과의 수요량. 지금 사과야, 사과. 그래서 수요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른 상품의 가격 PR,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대체 관계, 경쟁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커지게 되면 소비를 더 하는 거잖아. 이거 나중에 다시 보긴 하겠지만 이게 플러스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정상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쫙 반영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4페이지 가보시면 여기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수요량 했을 때요. 이 수요 자체라는 개념 얘기했을 때 이게 밑에 박스에도 나와 있는데 흐를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flow라는 표현을 쓰죠. 이걸 이제 번역을 흐를 유자를 써서 유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량 변수는요. 일정 기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정 기간에 대한 얘기고요. 어떤 일정 시점에 대한 얘기는 저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간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가 수요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소득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소득할 때 당신은 소득이 얼마입니까? 저요, 500만 원입니다. 오, 많이 버시네요. 1년에 5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연간 500이면 조금 버시네요. 이럴 수 있고요.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저는 하루 일을 하면 500만 원입니다. 저는 1시간 일을 하면 500만 원입니다. 완전히 개념 자체가 500만 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장 전체 수요 함수 관련해서요. 요걸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나머지들은 다 고정돼 있다는 가정을 하고요. 나는 지금 그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 그게 바로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요. 25페이지 네 번째 줄 나와 있죠. 자, 수요 함수를 그림으로 그릴 때 칠판에 우리가 2차원의 평면에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 없는 나머지들은 다 고정되어 있다고 상정하는 거예요. 그게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고정시키고 시장에 대한 수요 함수는 이렇게 P만 하나 이렇게 남겨놓는 거야. 나머지는 다 고정돼 있어서 우리 세미콜론으로 표현해서 고정돼 있다. 저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어차피 움직이지 않으니까 257이라는 상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가격 3P만 이렇게 나타내고요. 나머지 기타 등등은 알파로 다 묶어버린 거야. 그리고 257.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7이나 동일하겠지. 동일한 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칠판에 이 두 개와의 관계, 가격과 그 재화의 수요량과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을 수요 곡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단락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P가 제로가 되었을 때 이 절편이 알파 플러스 257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요 수직축을 보통 P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평축을 Q라고 해서요. 원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함수는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근데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나타낸다고 PQ가 뒤집어져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역수요 함수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이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는요. P로 정리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변하면요. 주어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잖아. 그래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이렇게 곡선상에서 A에서 B로 이동하게 되는데 요거를요 우리가 곡선 위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 곡선 위의 운동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A에서 B 이동하는 것을 수요 곡선 위에서 이동을 한다. 위에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이거는 절편은 가만히 있죠. 여기 수평축 절편이 됩니다. 뭐 수직축 절편 이렇게 돼요. 절편은 가만히 있고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P가 변함에 따라서 Q가 변하거나 물론 이제 Q가 변하면서 P가 변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요.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양자를 붙입니다. 주어진 가격 하에서 수요량이 변화했다. 이렇게 양자를 붙이게 되고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게 아니라 27페이지 가보시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만약에 소득이 증가한다 해볼게요. 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아니 정상제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부호가 플러스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더 많이 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알파 속에 여기 소득이 담겨져 있는 거야. 소득이 알파에 반영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의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P는 그제와의 가격은 고정돼 있지만 수요량이,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가격에서 다 변하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거의 그림에 나와 있죠. 자, 기존에 원래의 시장 수요 곡선이 있는데 새로운 시장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랑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에 있는 그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해서 수요의 이동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보시면 수요량의 이동,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하면 곡선 상에서 이동이다.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에 대한 탄력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탄력성은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요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우리가 특히 앞에서 봤을 때는요. X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가격이 있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있고요. 소득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변화했을 때 얘가 변하는 거 우리 책에는 A의 비탄력성한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 자체를 넣어두세요. 자, 28페이지 가보시면 자, 수요에 우리는 지금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로를 묶으세요.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 하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요. 자, 32페이지 가보시면 소득 탄력성이 있고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나는 관련된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에 영향 미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수요에 교차 탄력성 크로스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됩니다. 자, 수요니까 가로로 묶고 소득 탄력성. 그 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스트, 취향 탄력성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2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탄력성의 산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에 생긴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서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많이 변화했는가 그걸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대적인 크기 변화율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식이 거기 나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게 되면 가격이 지금 원래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화했니? 그 다음 수요량이 이거 D는 뺄게요.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화했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 크기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여기서는 부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이 감소하긴 감소해. 근데 얼마나 감소하느냐? 그게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부 충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물론 여기 델타 P, 델타 Q 이건요 아주 눈곱만큼 쬐끔 변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거나 아니면 절대값을 씌워가지고요 양수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수요량의 변화율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이죠. 그리고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서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게 되면 우리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1보다 작게 되면 이거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게 1이다 라고 하면요 이게 기준 그걸 뜻하기 때문에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P를 눈곱만큼 쬐끔 변한다 라고 했어요. 미분 기호를 나타내는 D29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그렇게 그 순간 쬐끔 변했을 때 나타내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 이걸 정리하면 기울기랑 어떤 수요 곡선 상의 어떤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외적인 상태가 보면은 여기가 Q고 여기가 P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그럼 먼저 가격이 하락했다 할게요. 하락했는데 어떤 재화는 이렇게 쬐끔 변하고요. 어떤 재화는 여기 A에서부터 B로 쬐끔 변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어요. 어떤 수요 곡선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격이 하락했는데 C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다시요. 가격이 하락했는데 원래 조금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소비량 Q가 변하는데 얘는 조금 변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거기 밑에 세 가지 경우 나와 있어요. 이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탄력성이 작다가 수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 되면 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요 Q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어떻게 돼? 델타 Q 요게 제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수직이면 탄력성이 제로다. 가격이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점차 이렇게 하면 탄력성이 점차 커지다가 수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이 되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평입니다. 이렇게 수평이야.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가격이 눈곱만큼 조금 변했을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거의 변하게 되니까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거기 보시면 두 개의 곱으로 나와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만약에 10이라고 할게요. K라고 할게요. P 곱하기 Q 요게 이제 어떤 값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P로 정리하면 이게 직각삼곡선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때는 이 경우는 탄력성이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격이 10일 때는 1이고 5일 때는 2고요. 1일 때는 10이고 지출하는 금액이 다 똑같죠. A 여기 보시면 1, 여기는 10, 여기는 5, 1, 2, 10 이렇게 돼서 요때는 A, B, C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곡선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요. 자,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언제나 같은 값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탄력성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항상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에 넣어서 한번 직접 해보시죠. 자, 그 다음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해가지고요. 이걸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저자분께서도 약간 이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지? 경제 원론 시간에 원래 많이 하는 건데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가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 수입의 변화는 가격 탄력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도대체 왜 관심을 갖습니까? 그건 이거야. 기업들이 만약에 이번에 가격을 50% 할인하는 판촉 행사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 해봅시다. 그럼 기업의 판매 수입을 우리가 토탈 레버뉴 해가지고 판매 수입 총 매출액 이렇게 본다라고 할게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요. 이거는 가격 곱하기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품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 그래서 10개가 팔렸다고 할게요. 그럼 1,000원짜리 10개 팔렸으니까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케팅 담당하는 부서에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번에 전략적으로 가격을 50% 할인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할게요. 5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어. 그럼 어떻게 판매 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자, 이거는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가격이 이렇게 50% 하락했습니다. 그랬는데 소비자들이 조금 늘었어. 12개. 조금 늘었어.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Q가 조금 늘게 되면 오히려 이거 2개 곱하면 10,000원이 아니라 6,000원이 되니까 판매 수입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 변화율로 표현해도 되긴 하지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500원으로 가격을 하락시켰더니 떨어뜨렸더니 판매량이 30개로 증가했는데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엄청나다 하긴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2개 곱하면 15,000원으로 가격을 하락했는데 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줄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요인이 있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크게 또는 작게 만드는 것은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자, 상품의 성격이 있습니다. 상품의 성격. 아니, 상품이 사치제에 해당하는 것이냐, 필수제에 해당하는 것이냐 했을 때 필수제는요, 가격이 하락해도요, 밥을 하루에 3끼 먹지 뭐 4끼, 5끼 엄청나게 많이 먹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고요. 채소, 속옷 이런 것들, 쌀 이런 생필품은 탄력성이 작고요.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은 탄력성이 좀 크고요. 다음 두 번째는 대체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대체 가능한 상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대체재의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소금 하나 생각해 볼게요. 소금을 대체할 만한 짭짤한 이런 것들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필수품과 필수재와 사치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체할 만한 상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 가격이 올라가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으니까 비탄력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금, 고추, 휘발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상품의 지출이 가게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 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지출액이 전체 지출액이니까 약간 소득이라고 할게요.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아니,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필수제에 해당하는 것은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소금의 가격, 쌀 가격, 껌값 이런 것들이 크게 변했다 해서 2배로 올라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껌을 씹고 싶을 때 뭐 막 소비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클수록 작으면 탄력성이 작고 클수록 여러분 사치품 생각해 보세요. 사치제. 사치제는요, 이게 소득에서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금액이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탄력성이 커진다 보시면 돼요. 재벌 회장님들한테는요, 사치품 가격이 뭐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올라갔다 해서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밑에 나와 있는 소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나 양초처럼 그 비중이 전체 소득에서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작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상품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관련 시장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알다시피 만약에
콜라 시장이라 할게요. 그럼 콜라를 대체할 만한 상품은 사이다, 환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큰 탄산음료라 할게요. 그럼 탄산음료는 좀 범위가 크고 그냥 음료수라 할게요. 음료수. 이렇게. 이해 가세요? 콜라의 가격이 올라가면 탄력성이 좀 커. 콜라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땐 렌즈를 콜라를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 할게. 근데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이다나 다른 탄산음료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콜라의 탄력성은 크지만 탄산음료의 탄력성은 좀 작고요. 아니면 음료수 시장까지 가는 거 범위가 이렇게 넓게 되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수단 전체로 생각하는 거랑 교통수단 안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등등 이런 거. 그러니까 버스 가격 올라가면 다른 대체할 만한 상품이 있잖아. 택시나 지하철이 있으니까 버스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크지만 운송수단에 대한 탄력성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버스, 지하철 가격 이게 다 운송수단이니까 비싸졌어. 그럼 우리가 대체할 만한 건 발로 걸어가는 거 이거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이니까 소득이 영향 미칠 수 있고요. 관련 상품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구하는 공식은요. 가격이 변하는 거랑 그걸 대신 소득이나 관련 상품의 가격으로 바꾸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소득 탄력성에서 M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소득의 변화율, 공식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분자는 수요율, 양의 변화율, 요거요. 양자는 빼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M과 Q 이렇게 하면 이제 곡선상에 변하는 거니까 그때는 양자를 넣어도 되고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P와 Q 평면에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니까 양자를 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변화 델타끼리 먼저 할게요. 그럼 소득 M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고 Q분의 M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가격 탄력성에서는요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절대값을 씌워요. 왜냐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는 부호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뜻이 뭐냐면 얘는 부호랑은 상관없지. 여기 부분이 부호랑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부호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소득이 올라갔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정상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재화 중에서는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열등제라 합니다. 그래서 열등제의 대표적인 게 옷은 옷인데 싸구려 옷 또는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내가 만약에 소득이 없을 때는 이것도 처음부터는 열등제는 아니야. 싸구려 옷이던 옷을 입어야 되니까 뭐 버스, 지하철도 많이 타야 되니까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일정 소득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싸구려 옷은 소비량이 줄어들고요. 비싼 옷을 사겠죠.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여러 번 타는 게 아니라 뭐 택시나 자가용을 사거나 그렇게 되니까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 그걸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0이 되면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뭐 독립제다 해가지고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 0보다 커요. 0보다 큰데 그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1을 기준으로 해서요. 0보다는 크고 얘가 1보다 작을 때 또 나눠서 1보다도 소득 탄력성이 크게 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약간 필수제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이렇게 1보다도 크게 되면 이걸 우리가
사치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거 상품에 대한 분류를 나타내는 거니까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관련제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걸 교차 탄력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라는 말을 쓰고요. X, Y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탄력성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33페이지 가보시면요. 지금 X제 가격이 변했을 때 Y제 관련된 다른 제와의 가격이야. 아니면 이걸로 그냥 표현하게 되면 P라는 관련제 가격이 얼마 변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Q가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X, Y 크로스 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 식을 일관성 있게 그냥 썼을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똑같이 쓰게 되는데 요거 했을 때 네, 거기 보시면 33페이지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콜라와 사이다 한번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사이다와 햄버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콜라와 사이다는 무슨 관계예요? 경쟁 관계지. 제가 햄버거 먹을 때 저는 콜라나 사이다 없으면 텁텁해서 잘 못 먹거든요. 얘네 둘과의 관계는 서로 경쟁 관계고요. 그 경쟁 관계를 우리가 대체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햄버거 먹을 때 햄버거와 사이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서로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래서 요거를 보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 소비량은 감소해요. 수의 법칙이죠. 그 대신 콜라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이다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햄버거의 소비량도 덩달아서 감소합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다 같이 써도 되겠지만 자, 그래서 사이다 가격이 변화했을 때 콜라는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플러스 관계가 되네. 이게 바로 대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교차 탄력성을 구했을 때 0보다 크게 되면은 서로 대체 관계가 되고요. 사이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 햄버거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관계야.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잖아. 이렇게 되면 두 제와는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마이너스가 되지 나머지는요. 물론 이제 항상 마이너스보다는 0도 있고 무한대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요.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두 제화가 XY가 서로 대체될 수 있다면 교차 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게 되고요. 대체성이 크면 클수록 양의 값을 갖는데 더 큰 값을 갖게 되고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면 음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를 갖게 되고요. 역시 보완성이 커질수록 절대값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교차 탄력성이 빵이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두 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해서 독립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조 15에는요. 뭐 조대체제, 조보완제 약간 한자식 표현입니다. 조라는 게 그로스인데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다시 표현하면 전체, 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해서 가격 효과를 분해하는데 순수한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것을 순대체제 관계, 순대체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가격 효과 전체를 나타내는 총, 이게 바로 조대체 관계, 조보완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거는 살짝 넘어가시고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시장 공급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